시작하겠습니다. 임수, 개수 하고요. 임정합, 개무합 하고 그러면 나 천간이 일정 부분 정리되고요. 그 다음에 적천수에 있는 통신송, 그러니까 천간의 그 시결을 한번 이렇게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주에, 다다음 주쯤이면 적천수 그 시결을 하도록 하고요. 사실 그런 걸 조금 이렇게 자기가 공부가 된 상태에서 읽으면은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거든요. 사실 공부는 상상이에요. 상상이 정당하면 궁리가 되는 거고요. 그게 정당하지 않으면 판타지예요. 이게 배경이 좀 돼 있으면은 감목참천, 뭐 탈퇴요화 이렇게 할 때 막 거기에서 무한한 그 확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지만, 그래서 지금 이런 공부들을 하는 거이고요. 그렇게 비교를 해서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임수와 개수에 대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이거 우행으로 온다 수가 아니고요. 수 중에 임수는 수의 작용이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형태이죠. 그죠? 개수는 수의 작용이 다 완성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누구 입장이에요? 내가 쓰는 입장. 수를 사람이 쓰는 입장에서는 개수가 더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쓰겠네요. 그죠? 바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개수는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게 윤이죠, 윤. 바로 쓸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 뭐 윤자 앞에 이런 걸 붙여도 되죠. 이렇게 자윤한다. 뭐 이렇게 윤택하게 한다. 이게 다 스며들다, 빛나게 한다,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게 개수의 작용이고요. 근데 수에는 이렇게 윤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흐르는 작용이 또 있다는 뜻이죠. 임수는 흐르는 게 기본적 특징입니다. 수로 얘기하면은 사람한테서 멀리 있는 거죠. 한 단계를 건너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게 가까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 이걸 그냥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떠서 먹을 수 있는 물이죠. 멀어졌다는 것은 뭔가를 가공을 해야 되는 것, 거쳐야 되는 것, 이런 거죠. 자, 바닷물. 바닷물을 하면은, 생명의 원천이죠. 그죠? 그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생명의 시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 입장이 바다는 멀어진 거죠. 사람 입장에서 이 바닷물을 쓰려면은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바닷물은 이렇게 사수가 돼요. 죽은 형태의 물이다. 그러면은 여기는 민물이겠네요. 그죠? 이걸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생수라고요. 똑같은 생수에서도 바로 샘에서 퐁퐁퐁 나온다. 그죠? 그죠? 산행하다가 계곡물 이렇게 드시죠? 안 먹죠? 그죠? 다 챙겨가지고 다니죠? 요즘은. 뭐 먹어요? 산행하다가 삼다수 먹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청정한 물, 뭐 사람 손 안 탄 깨끗한 물 이런 것은 그러한 계곡물이 정말로 생명수죠. 온갖 미네랄들이 다 돼 있어서 건강의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제돼 있는 다 필터된 물을 먹는다는 것은 물의 많은 부분을 버리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과연 사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가지셔야 되죠. 어쨌든
이러한 개수의 작용은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친밀하다는 걸 얘기할 수 있고요. 흐른다. 이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멀다. 이건 가깝다. 이건 쓰임이 뭔가 일정 부분 규정돼 있는 거고요. 대상에게 생산성을 부여하죠. 생목화 시켜요. 그 대상을 생목화합니다. 생산성을 부여하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은 이건 죽음이고 이건 생이죠, 그죠?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목에서 수를 지나면 목으로 가죠, 그죠? 요걸 지나면 어디로 가요? 갑으로 가잖아요, 갑. 이 개자가 헤아린다는 뜻이 내재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게 손가락만 넣으면은 헤아릴 규자이죠. 그냥 이게 없어도 헤아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헤아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준비를 끝냈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준비를 끝내고 목으로 갈 준비를 끝내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게 개수예요. 그런데 개수 이전에 임수의 단계는 사람 입장에서는 죽음의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진행될 때, 그죠? 이렇게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뀌는 과정,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기에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 그래서 겨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봄, 여름, 가을에 다 밖으로 드러난 것들, 보여지는 것들, 화려한 것들, 움직이는 것들, 뭔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다 배경에, 원천에 있는 것은 겨울이라고요. 어둠이라고요. 죽음이라고. 그게 수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안으로 감춰놓는 상태, 묵혀놓은 상태이기도 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이기도 해요. 그걸 블랭크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어젯밤에 다 블랭크를 만드셨잖아요.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밤새도록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요즘같이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지만은 그렇게 뭔가를 밤을 새워서 블랭크가 아닌 뭔가 일을 진행하신 양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밤이 아니고 뭐 낮에 그렇게 자기 타임라인을 낮에 블랭크를 만들어서 밤에 일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블랭크 만드는 그게 수예요. 그게 죽음의 시간인 거죠. 그렇게 비우지 않으면은 하루라고 하는 사이클을 만들 수 없어요. 동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누구나한테 생명하는 모든 거에는 그죠?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묶어서 얘기한다면 수인데 수라고 하는 거에 그 자체가 그러한 빔을 만드는 거죠. 빔. 그냥 비워지면은 그냥 비워져 있어요. 그걸 공백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비워져 있 공백. 그건 더 큰 입장에서 보면 그 자체가 뭐 자연적 흐름일 수 있지만은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니고 이 공백이 아니고 여백을 만드셔야 된다고요. 여백은 뭐예요?
내가 뭔가를 의도해서 비워놓은 공간이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나한테 주어진 뭔가를 잘 하기 위해서 비워놓는 공간, 여백이죠. 이 공백은 공유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똑같이 전제되어 있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란 거기에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백을 만들게 되면은 그건 분명히 내 행위가 들어가 있잖아요. 내 행위, 이 여백이 이렇게 뒤는 거죠. 이 수의 의미의 여백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농사 짓기 위해서 이 봄에 농사 짓기 위해서 지난 겨울을 어떻게 했어요? 휴식을 취한 거죠. 그잖아요? 그러면 그 휴식은 공백이 아니고 뭐예요? 여백이죠. 여백에는 수많은 의미들이 내재되어 있어요. 계획이 내재되어 있고요. 설계가 그 안에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걸러내게 되고 새로운 계획이 거기서 꿈꾸게 되고요.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잠자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김홍도가 저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이 정말로 이쁘잖아요. 볼수록. 자, 이 그림이 빛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여백이잖아요. 그죠? 저 여백이죠. 그 동양화에서는 달을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달을 어떻게 그래? 그리면 되죠. 그죠? 동양에서 달을 그리는 방법은 주변에 구름 같은 걸 그려서 흰 걸 보여주게 하죠. 그 홍은탁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홍탁 이렇게 표현하죠. 홍어의 막걸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달을 그리는 방법. 그러니까 여백에 흰색을 칠하는 게 아니고요. 주변을 장식해서 달을 만들어내는 거죠. 홍은탁월. 아마 그 명칭이 맞을 거예요. 여백의 의미. 뭐, 이거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수의 의미가, 그렇다는 뜻이죠. 수를 무시하는 삶. 휴식을 무시하는 삶. 여기서 휴식은 조금 달라요. 휴의 개념을 잠깐 쉬는 것. 그러니까 일하는 중간에 쉬는 건 토예요. 일하는 중간에 휴식은 토이죠. 근데 일을 정리하고 마무리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휴식은 수예요. 구분하셔야 되죠. 그죠? 네. 어쨌든 이건 토와 수는 아주 유사해요. 다 혼돈적 의미가 내재되어 있어요. 뭐 당연히 구분하셔야 되겠지만은 그런 비우는 것,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잠깐 내가 오늘 일 중에 뭐가 일이 잘 안 되고 엉키고 화가 난다. 저는 뭐 그런 걸 잘 컨트롤 못 해요. 화나면 그냥 화내요. 저는 뭘 이렇게 뭐 짚다가 한 3번 이상 해서 시도해서 잘 안 짚혔다. 분질러 버려요. 승질이 못 됐죠. 그렇게 일이 뭐 잘 안 되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놓고 빠져나와야죠.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토의 공간을 쓰시면 돼요. 토의 공간, 잠깐 쉬는 것. 그러면 큰 마디로 얘기하면 하나의 일을 정리하고 다음 일로 넘어간다. 그때는 수의 영역이니까 그 전 걸 지우고 새로운 걸로 시작하는 걸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들이 연결되어 있는 게 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제가
오늘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어제 것이 계속 오늘에 개입하냐고요. 예? 그게 우리 삶을 피곤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수의 공간을, 수의 블랭크로 만드는 걸 잘 못했기 때문에 어제 일이 다시 개입하는 거죠. 오늘 나는 새롭게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오늘. 이게 오늘이에요. 항상, 늘. 네. 이게 아침이에요. 처음.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이 처음으로 오는 것. 그게 오늘 아침이죠. 그죠?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영모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 양반은 이 한글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노자도 한글로 해석을 하셨어요. 그 노자가 아니고 늙은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간 되시면은 유영모 선생 관련 책 같은 거 하나 읽으셔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게 수에서 목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목은 새롭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명. 그 목이 수에 매여 있으면은 벗어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오늘은 새로운 것이어야 돼요. 완전히 새로워져야 돼요. 항상. 그죠? 늘 항상 처음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자, 돌아와서 임수와 개수가 이렇게 목을 봤어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수생목이잖아요. 네, 수생목. 수생목은 지금 얘기한 어둠에서, 어둠, 보이지 않는 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했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 수생목의 작용이 어느 쪽 기준으로 일어나는지를 관찰해야 되겠죠. 이렇게 임수 기준으로 간목을 보게 되면은 임수가 간목을 보든 을목을 보든 임수 기준에서 수생목은 수 기준의 수생목이라는 뜻이에요. 수가 출발점이고 수의 중심에서 수의 흐름을 어떠한 형태로 쓸 것이냐를 관찰하는 것이고요. 개수 입장에서의 수생목은 목 중심이죠. 목을 중심으로 수생목한다. 자, 수 중심에서 수생목은 수가 정리한 수의 가치, 의미, 정보를 목으로 진행시킨다. 그걸 뭐 유통시킨다 또는 전달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걸 우리는 흐름이라고 얘기하죠. 흐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수가 목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수생목이 목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수의 정보나 의미나 가치를 목으로 환원했다는 뜻이에요. 이건 다르죠, 그죠? 목 입장에서 수생목이 목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목이 수를 배워서 수의 정보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뜻이겠네요. 그죠? 근데 이게 수 입장이면은 수의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뜻이에요. 수의 정보를 목을 통해서 그걸 흐름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이쪽 기본으로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윤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윤한다는 것은 목이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목을 지원해서, 다시 얘기하면 기준이 목이니까 목의 입장에서 수의 가치를 활용하겠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먼저 구분하시고 보셔야 돼요. 목생화도 마찬가지예요. 목생화도 목 중심의 목생화인지 화 중심에서 목을 쓰는지 다 마찬가지죠. 그죠? 금생수도 금이 수를 생하는 건지 수가 금을 끌고 가는 건지. 복잡해지죠. 그냥 생하면 다 그냥 우리 처음 배울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이렇게 상생한다. 상생이 맞죠, 그죠? 이 상생이 맞습니다. 이 상생 이론으로 팔체질에 대해서 자기만의 독특한 원리를 제시하고 만들어낸 양반이 주원장이세요. 주석원이라고 하는 양반. 그 양반 책 보시면은 이 얘기를 하죠. 근데 아주 굉장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도 하시는가 봐요. 예. 구분하셔서 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입장에서 본다면은, 흐름을, 이 목이 흐르면, 그러면은 임수가 간목을 보게 되면은 임수 입장에서의 물고이잖아요. 그죠? 수생, 목이. 당연히 간목 입장에서는 임수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겠죠. 이걸 또 구분해야 되잖아요. 생목인지 사목인지. 그러면 간목이 생목이면은 자꾸 본인의 입장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수의 흐름을 수에 매이지 않고 본인 중심에서 쓰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생목인 간목이 임수를 쓰려면은 쉽지 않겠죠. 그죠? 시간이 걸리고 뭔가 전환하는 에너지도 필요하고요. 근데 사목인 간목이면은 임수의 가치를 전달하면 되죠. 이건 전달자이고요. 여기는 그걸 전환하려고 하죠. 자기 걸로 전환해서 쓰려고 한다. 자, 공부를 해요. 간목이, 사목인 간목이 임수를 공부한다. 그러니까 간목 입장에서는 임수가 인성이니까 공부를 하는데, 사목이면은 임수를 그대로 익혀서, 그러니까 이때의 공부는 소화해내는 거의 방법이 임수를 그냥 표시하는 거라고요. 전달자, 메신저이죠. 자,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그래서 그죠? 설교하실 때 항상 성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몇 장 이렇게 하잖아요. 몇 절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뭐예요? 그 예수님 말씀이든 하나님 말씀이든 전달자가 돼야 되죠. 그죠? 전달자. 그 메신저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목이죠. 그러니까 본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을 쓴 양반들을 필자라고 안 하고 기자라고 그래요. 기자라고 한다고, 전달자라는 뜻이죠. 그 메신저죠. 사목이잖아요.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배운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배운 것을 그대로 옮겨서 흐름으로 그대로 전달하게 되겠죠. 자, 생목이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 성경 구절을 자기 걸로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 성경을 소화해내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설명을 해요.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 의도하고 다를 수 있어요. 여기 이 자체의 의도하고 다를 수 있죠. 자, 어떤 공부, 어떤 설교가 괜찮은 설교예요? 설교 잘하는 분이 잘하는 거죠.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전통을 승계하고자 해요. 전통을 그대로 승계하고자 해요. 그러면은 그게 변질되지 않게 그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후대에 그 과정을 또 인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전통을 배워서 뭔가 새롭게 만들어내고자 해요. 그럼 전통을 그대로만 유지하면 뭐예요, 이거? 그건 또 아니잖아요. 법고만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창신이 너무 지나쳐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때 그렇게 쓴다는 뜻이니까 사주에서 그러한 성향에 따라서 넘어 쓸 수도 있고 그걸 적절하게 쓸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법구 창신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옛 것을 무시해도 안 되고 지나치게 넘어가도 안 되고. 연암 선생 글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정도를 잘 지켜야 되는 걸.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생목, 사목 이런 걸 구분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저게 구분이 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뭘 가르치는데, 뭘 만드는데, 뭘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선생이 두 명의 제자를 기르고 있어요. 이게 선생이고 이게 제자다. 하나는 사목이고 하나는 생목이야. 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그래서 알아서 어떻게 전달해야 될 건가? 그러면 법통을 누구한테 본인의 법통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발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해능한테 줄 거예요, 신수한테 줄 거예요. 예. 해능한테 주잖아요. 예. 왜 해능한테 갔겠어요? 예. 해능이 무식해서? 그게 그런 관점들이 이런 데서 해석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런 것들이 해석이 될 수 있다. 조금 저게 그 수생목이 조금 잘못돼서 저 생목이 지나치게 주도해 간다 그러면은 그런 거잖아요. 생목 입장에서 선생 얘기를, 저 진리를, 원리를 자기 그 일부분을 가지고 뭔가 확대 해석한다든지 왜곡 해석해낼 수도 있다 이 얘기죠. 근데 그게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열쇠일 수도 있죠. 그죠? 그잖아요. 역적일 수도 있지만은 새로운 세계를 여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정답은 없어요. 자, 수의 입장에서는 목을 통해서 흐름을 만드는 거죠. 흐름을 만들으니까 흘러가게 돼요. 그러면은 머물러 있다가 고여 있다가 그것이 일정한 방향성을 갖게 되겠죠. 이 목이 방향성을 부여하겠네요. 그죠? 방향성을 부여합니다. 그걸 우리는 흐른다고 하죠. 흐른다. 임수는 좌우로 작용해요. 좌우로 작용하지만은 흐름의 방향은 아래죠. 개수는 상하로 작용해요. 윤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르고 내리는 작용을 해요. 그러면 이건 수직 작용이죠. 그죠? 그러면 개수가 흐를 수 있어요. 흐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근을
뭐 그러니까 수가 왕하다든지, 그래서 수의 근을 충분히 갖고 있다면은 이렇게 작용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작용하겠네요. 그걸 우리는 흐른다고 하는 거예요. 수는 어디로 흘러요? 수는 어디로 가요? 아래로. 예,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래로 가요. 수는 습으로 찾아간다. 화는 글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예. 화취조. 수료습 화취조. 예. 운종용 풍종호. 들어보셨어요? 예, 주역 건귀 문헌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니, 이게 수는 습을 따라간다. 습한 대로 간다. 화는 조한 곳으로 따라간다. 이 얘기잖아요. 구름은 용을 쫓고 바람은 호랑이를 쫓는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아니, 자연 현상을 참 그렇습니다. 이걸 대산 선생은 8개의 그 관계들을 이 귀절로 다시 재해석을 합니다. 그게 주역 공부가 무지하게 재밌어요. 그러면은 흐른다고 하는 게 다시 보면은 간목이나 을목이 생목이라는 것은 습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습을 갖고 있다. 그러면 흐름이 어떻게 돼요? 더 빠르겠네요. 그쪽으로 방향성이 형성되니까. 근데 그냥 사목이면은 을목은 항상 활목이고 생목이니까 을목을 빼놓고 간목이 사목일 때는 수생목의 속도, 빠르기, 방향성은 형성되더라도 그게 수의 입장에서 주도된다는 뜻이죠. 그런 것도 인지하셔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수의 주변에 습이 없다면은 수가 흐르는 방향성을 형성하는 게 쉽지 않겠네요. 갇히는 거죠, 그렇게. 실질적인 현상이 이게 식신이죠. 임수의 식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수 입장이죠. 식신은 뭐라고요? 내 안에서 나가는 기운이죠. 그러니까 내부적 반응이 밖으로 표출된다. 이건 밖으로 표출되는 게 식신이다. 이건 십성적 의미이니까 당연히 체성을 먼저 파악하셔서 더 하셔야 돼요. 그래도 식신이라고 하는 포괄적 의미는 내부적 반응을 밖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렇게 채워져서 그것이 동해서 밖으로 나가는다.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상관인데, 상관은 외부 반응이 내부를 끌어낸다. 이렇게. 그렇죠? 내부적인 감정, 뭐, 그러한 상태들을 끌어내게 되는 거죠. 전혀 생각이 없다가도 딱 보는 순간 반응하죠. 누구나한테 저런 상관 기질이 있고요. 누구나한테 이러한 식신 기질이 있어요. 견물생심은 뭐예요? 상관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상관을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런데 견물생심은 누구나한테 있는데 정도가 다 다르죠. 그잖아요.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런 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주를 보면은 견물생심이 일어나도 크게 동하지 않는 명이 있고 그거에 혹 넘어가는 명이 있다고요.
상관이 발달돼 있으면은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자, 견물 생심이 물을 보면은 거기에 안에 마음이 생긴다는 뜻이잖아요. 생심이잖아요. 그냥 가수가 그 무슨 오디션에 나와서 그 아마추어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너무 잘해. 그러면 생심이 생겨서 그날 저녁에 노래방 가서 노래 해보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다고. 생심이 잘 안 생겨요. 잘하는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고 말아버려요. 네. 그런 것, 내 안에서 뭔가 그 심정이 발현되는 것, 외부의 조건에 그 내부의 그 심이 발현되는 것. 그러니까 생심이 생기는데 생심이 생겼어요, 그죠? 근데 이게 마디에 다 맞아야 되잖아요. 생심이 생겼는데 그게 다 마디에 맞아야 돼. 그래서 희노애락이 발해서 마디에 다 맞는 것을 화라고 그래요. 화. 요 안에 있는 내 감정을 발현되기 전에 조절하는 것. 기발과 이발이죠. 발현되기 전에 조절하는 걸 중이라고 그래요. 중을 천하지 대도라고 하고요. 화를 천하지 달도라고 그래요. 중용 척귀절에 나오는 겁니다. 상관과 식신의 마음이다 이거죠. 그리고 상관이 못됐다, 무슨 뭐 관을 깬다 이러지 말고 상관은 어떻다고요? 마음을 발해서 그 상황에 기쁠 때 기쁘고 화날 때 화내고 슬플 때 슬프고가 잘 되면 된다고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상관스럽다고 하는 거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상관 아름답습니다. 저는 상관 예찬론자 중에 하나예요.